이야기는 실제 인물 사건과 무관한 가상 정치 스릴러입니다. 관력의 정점은 날카로운 칼끝 위에 맨발로 서 있는 것과 같아서 잠시라도 균형을 잃으면 베이는 것은 적의 목이 아니라 자신의 발목이다. 대한민국 권력의 심장부, 대통령실 집무실의 통유리 너머로 내려앉는 서울의 어둠은 유난히 무겁고 짙었다. 강준혁 대통령은 창가에 서서 멀리 보이는 도심의 야경을 응시하고 있었다. 화려하게 빛나는 마천루의 불빛들 사이로 아직 꺼지지 않은 정부 서울청사의 관료들 방이 점점이 박혀 있었다. 그 불빛들 어딘가에는 새 정부가 들어섰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뿌리 깊은 썩은 고목처럼 자리를 틀어주고 앉아 꿈쩍도 하지 않는 이들이 있었다. 그들은 법이 보장한 임기라는 명분을 강철 갑옷처럼 두르고 그 안에서 여전히 구시대의 향수를 즐기며 건재함을 과시하고 있었다. 그들에게 정권 교체란 잠시 스쳐 지나가는 소나기일 뿐, 자신들이 구축한 카르텔은 영원할 것이라는 오만이 그 불빛 속에 서려 있었다. 카카, 국민권익위원회의 최달수 위원장 측에서 또다시 자진 사퇴 권고를 거부했습니다. 독립된 기관장으로서의 법적 임기를 끝까지 보장받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비서실장의 보고가 무거운 정적을 깼다. 강준혁은 천천히 몸을 돌려 육중한 원목 책상으로 걸어갔다. 그의 걸음걸이에는 조급함이 없었다. 오히려 먹잇감을 앞에 두고 숨을 고르는 맹수처럼 차분하고 서늘한 기운이 감돌았다. 책상 위에는 정리가 필요한 기관장들의 명단이 놓여 있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위에 적힌 이름 최달수. 전임 대통령과 대학 동기이자 온 국민을 분노하게 했던 전 영부인의 고가 명품 파우치 수수 의혹을 직무 관련성이 없다는 해괴한 논리로 무혐의 처리해준 장본인. 그는 지금 그 공로로 얻어낸 위원장이라는 감투를 쓰고 마치 점령군의 장수처럼 버티고 있었다. 법대로 하겠다라. 아주 좋은 말입니다. 강준혁이 나직하게 읊조렸다. 그의 입가에 스치듯 묘한 미소가 번졌다. 그것은 분노라기보다는 어리석은 자의 최후를 미리 내다보는 예언자의 서늘한 냉소에 가까웠다. 실장, 사람들은 흔히 권력을 칼이라고 생각합니다. 찌르고 베어내면 그만이라고 여기지요. 그래서 저들이 저토록 법전이라는 방패 뒤에 숨어 있는 겁니다. 하지만 진짜 무서운 권력은 칼이 아니라 거울입니다. 거울? 말씀이십니까? 비서실장이 의아한 듯 되물었다. 강준혁은 만년필을 들어 최달수의 이름 위에 툭 하고 검은 점을 찍었다. 펜촉 끝에서 잉크가 번져나가는 모습이 마치 검버섯이 피어나는 듯했다. 그렇습니다. 스스로 얼마나 추한지, 얼마나 무능한지 그 민낯을 만천하에 비춰주는 거울 말입니다. 억지로 끌어내기면 그들은 탄압받는 투사가 됩니다. 정치적 보복이라는 프레임 뒤로 숨어버리지요. 하지만 스스로 옷을 벗게 만들면 그들은 도망자가 됩니다. 강준혁은 서류를 덮으며 차가운 눈빛으로 비서실장을 직시했다. 준비한 대로 진행하세요. 이번 신년 업무 보고는 비공개 서면 보고가 아닙니다. 전 국민이 지켜보는 앞에서 대본 없이 편집 없이 생중계로 진행합니다. 질문지 사전 유출은 없습니다. 같은 시각 세종시 정부청사 국민권익위원장실. 최달수 위원장은 이탈리아산 최고급 가죽 소파에 깊숙이 몸을 파묻은 채 비서가 가져다준 따뜻한 쌍화차의 향을 음미하고 있었다. 방 안에는 은은한 난초 향과 함께 권위적인 정적이 흘렀다. 그는 자신의 자리가 영원 불멸의 성역이라도 되는 양 착각에 빠져 있었다. 임기 1년, 그것은 그에게 있어 단순한 물리적 시간이 아니라 전 정권과의 의리를 지키고 자신의 건재함을 과시할 수 있는 마지막 보루였다. 창밖으로 보이는 세종시의 풍경은 평화로웠고
그 평화가 영원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다. 위원장님,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용산 쪽에서 업무보고 형식을 파격적으로 바꾼다는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측근인 기획조정실장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그의 얼굴에는 불안한 기색이 역력했다. 하지만 최달수는 찻잔을 내려놓으며 코웃음을 찼다. 찻잔 부딪히는 소리가 날카롭게 울렸다. 겁먹을 것 없어. 그들이 나를 어쩌겠나. 해임, 직권남용으로 고발하면 그만이야. 나는 법을 하는 사람이야. 법대로 버티면 제 아무리 서슬퍼런 대통령이라도 내 발로 걸어나가게 할 순 없어. 게다가 내가 누군가. 그 시끄러웠던 파우치 사건도 깔끔하게 법리적으로 정리해준 사람이야. 보수 진영에서는 나를 지켜야 할 상징으로 보고 있다고. 최달수의 머릿속에는 여전히 과거의 영광이 잔상처럼 남아있었다. 그는 자신이 처리한 무혐의 결정이 고도의 법리적 판단이었다고 믿고 싶어 했다. 아니, 그렇게 믿어야만 했다. 그것이 자신의 출세가도에 깔린 레드카펫이었으니까. 그는 자신이 무능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 명문대 법대, 판사 출신, 그리고 장관급 위원장. 엘리트 코스만을 밟아온 그에게 세상은 언제나 호의적이었고 시스템은 그를 위해 돌아갔다. 하지만 그는 간과하고 있었다. 그동안 그가 누려온 시스템은 누군가가 만들어준 온실이었을 뿐 비바람이 몰아치는 광야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그리고 이제 그 온실의 유리를 깨부술 돌멩이가 날아오고 있다는 것을 그는 꿈에도 모르고 있었다. 권력의 단맛에 취해 있는 자는 자신의 발밑이 썩어 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가장 늦게 깨닫는 법이다. 지금 최달수 위원장이 느끼는 안락함은 폭풍 전야의 고요가 아니라 무덤 속의 적막임을 그는 아직 모르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청천벽력 같은 공문이 각 부처로 하달되었다. 대통령 주재 신년 업무보고 계획안, 전 부처 장관 및 위원장 참석, 대국민 생중계 실시, 사전 질의서 없음. 공문을 받아든 최달수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종이가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사전 질의서 없음. 이 문구가 의미하는 바는 명확했다. 짜고 치는 고스톱이 아니라는 뜻이었다. 지금까지의 업무 보고는 실무자들이 써준 예상 답변서를 달달 외워서 읽으면 그만인 요식행위에 불과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다. 대통령이 직접 날 것 그대로의 질문을 던지겠다는 선전포고였다. 이게 무슨 소리야? 생중계라니, 그것도 대본 없이? 최달수가 목소리를 높였다. 당황한 기색을 감추려 했지만 눈동자는 불안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핏대가 선 목덜미가 그의 긴장감을 대변했다. 대통령실의 의지가 확고합니다.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국정 운영 상황을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는 명분이라 거부할 명분이 없습니다. 만약 불참한다면 업무 태만이나 항명으로 몰아갈 기세입니다. 실장의 보고에 최달수는 입술을 깨물었다. 입안에서 비릿한 피맛이 느껴졌다. 함정이다. 이것은 명백한 함정이었다. 하지만 거부할 수도 피할 수도 없는 완벽한 덫이었다. 참석하지 않으면 무능하고 게으른 관료로 낙인 찍힐 것이고, 참석한다면 아니야, 괜찮아. 내가 누군데 평생 법전을 파고든 사람이야. 업무 파악? 실무국장들이 뒤에 배석할 텐데 무슨 걱정이야. 적당히 큰 그림 이야기하고 디테일한 건 실무자에게 넘기면 돼. 오히려 기회일 수도 있어. 전 국민 앞에서 당당하게 내 소신을 밝히면 지지층이 결집할 거야. 최달수는 애써 불안을 잠재우며 자기 합리화의 성을 쌓기 시작했다. 그는 거울을 보며 넥타이를 고참했다. 거울 속의 남자는 여전히 위풍당당해 보였다. 하지만 그 당당함은 껍데기에 불과했다. 그는 자신이 맡은 위원회의 현안이 무엇인지, 최근 민원 트렌드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예산이 어디에 쓰이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지 못했다. 그저 아랫사람들이 올리는 보고서의 결재란에 도장을 찍는 것이 업무의 전부라고 믿어왔기 때문이다. 그 시각 강준혁 대통령은 집무실에서 참모들과 회의를 주재하고 있었다. 테이블 위에는 방대한 양의 자료가 쌓여 있었다. 각 부처의 업무 현황, 문제점,
그리고 뼈아픈 실책들이 적나라하게 기록된 데이터들이었다. 이번 생중계의 핵심은 질문입니다. 그들이 준비해온 화려한 미사여구는 필요 없습니다. 국민들이 진짜 궁금해하는 것, 그들이 감추고 싶어하는 치부를 정확하게 찔러야 합니다. 강준혁의 눈빛이 매섭게 빛났다. 그는 단순히 상대를 망신 주려는 것이 아니었다. 구조적인 모순을 드러내어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얼마나 부적절한 인물인지를 스스로 증명하게 만들려는 고도의 심리전을 준비하고 있었다. 특히 최달수 위원장에게는 이 질문을 꼭 해야겠습니다. 강준혁이 붉은 펜으로 자료의 한 부분을 동그라미 쳤다. 그곳에는 지난 1년간 위원회가 처리한 사건 통계와 전 영부인 관련 사건의 처리 날짜가 나란히 적혀 있었다. 그 숫자들이 의미하는 바는 명백했다. 선택적 정의, 그리고 비겁한 침묵. 공정과 상식을 외치던 그 입으로 과연 자신의 무능과 편파성을 어떻게 변명할지 지켜봅시다. 국민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그가 뱉는 말 한마디, 짓는 표정 하나까지 놓치지 않을 겁니다. 사냥꾼은 덫을 놓고 조용히 기다린다. 짐승이 제 발로 걸어와 덫을 밟는 순간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게 숨통을 끊는 것. 그것이 강준혁식 행정의 미학이었다. 이제 무대는 마련되었고 조명은 켜졌다. 남은 것은 희생양이 제 발로 단두대에 오르는 일뿐이었다. 생중계 당일 서울청사 별관 대강당. 수백 대의 카메라와 방송 조명이 강당을 가득 메웠다. 지상파 3사는 물론 각종 뉴스 채널과 인터넷 라이브까지 대한민국의 모든 눈과 귀가 이곳으로 쏠려 있었다. 장관들과 위원장들이 긴장된 표정으로 지정된 좌석에 착석했다. 최달수 위원장도 그 틈에 섞여 있었다. 그는 짐짓 여유로운 척 주변을 둘러보았지만 마른 침을 삼키는 횟수가 잦아졌다. 에어컨이 가동 중임에도 불구하고 등줄기에는 식은땀이 흘렀다. 단상 중앙, 대통령의 자리는 다른 좌석보다 약간 높은 곳에 위치해 있었다. 그것은 권위의 상징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모든 것을 내려다보며 감시하는 심판자의 자리이기도 했다. 잠시 후 대통령께서 입장하십니다. 라는 안내방송과 함께 강준혁 대통령이 모습을 드러냈다. 장내는 순식간에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강준혁은 가벼운 목례와 함께 자리에 앉았다. 그의 앞에는 얇은 태블릿 PC 하나만이 놓여 있을 뿐이었다. 두꺼운 보고서 뭉치를 잔뜩 쌓아둔 관료들과는 대조적인 모습이었다. 그것은 모든 현안이 이미 그의 머릿속에 완벽하게 정리되어 있다는 무언의 자신감이기도 했다. 국민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형식이 아닌 내용을, 과거가 아닌 미래를 이야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꾸며진 보고는 받지 않겠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묻고 답하겠습니다. 강준혁의 개회사는 짧고 강렬했다. 그리고 곧바로 첫 번째 순서가 시작되었다. 운명의 장난처럼 혹은 치밀한 계획처럼 첫 번째 업무 보고 대상은 국민권익위원회였다. 최달수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가 그를 향해 터졌다. 눈이 부셨다. 그는 준비해온 원고를 손에 쥐었다. 손바닥이 축축하게 젖어 종이가 우글거렸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위원장 최달수입니다. 저희 위원회는 지난 1년 동안 위원장님, 강준혁이 말을 끊었다. 부드럽지만 단호한 목소리였다. 준비해 오신 인사말은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시죠. 지금 위원회에서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민원 현안이 무엇입니까? 구체적인 데이터로 말씀해 주십시오. 최달수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원고에는 청렴한 대한민국, 공정한 사회 같은 추상적인 문구들만 가득했다. 시급한 민원 현안, 데이터. 그는 뒤에 앉은 실무국장을 힐끔 쳐다보았다. 하지만 국장은 고개를 숙인 채 대통령의 눈치를 살피느라 바빴다. 전반적으로 부패 방지 업무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만, 전반적인 건 말고 구체적인 사안을 묻습니다.
최근 접수된 민원 중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상위 3개 항목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 지연 사유는 무엇입니까? 강준혁의 질문은 송구처럼 예리하게 파고들었다. 최달수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해갔다. 그는 자신이 이토록 무방비 상태라는 것을 전 국민이 지켜보는 카메라 앞에서 깨닫기 시작했다. 식은땀이 관자놀이를 타고 흘러내렸다. 이것은 단순한 업무 보고가 아니었다. 그것은 공개 처형의 서막이었다. 이 이야기는 실제 인물, 사건과 무관한 가상 정치 스릴러입니다. 진실이라는 이름의 조명이 가장 밝게 빛날 때 그 아래 선 그림자는 더욱 짙고 추악하게 드러나는 법입니다. 서울 청사 별관 대강당의 공기는 납덩이처럼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수백 개의 눈동자와 수십 대의 카메라 렌즈가 오직 한 사람, 단상 위에 선 최달수 국민권익위원장을 향해 꽂혀 있었습니다. 강당 천장에 매달린 고출력 방송 조명들이 뿜어내는 열기는 상상 이상으로 뜨거웠고 그 열기는 최달수의 정수리를 태울 듯이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그는 마치 물 한 모금 없는 사막 한가운데 홀로 남겨진 조난자처럼 목이 타들어가는 갈증을 느꼈습니다. 에어컨이 가동되고 있었지만 그의 등줄기에는 이미 식은땀이 흥건하게 배어 와이셔츠를 축축하게 적시고 있었습니다. 강준혁 대통령은 미동도 하지 않은 채 그를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에는 그 어떤 감정의 동요도 없었습니다. 분노도 경멸도 아닌 그저 고장난 기계를 바라보는 엔지니어의 건조하고 차가운 시선만이 존재할 뿐이었습니다. 그 침묵의 시간이 최달수에게는 영겁처럼 느껴졌습니다. 위원장님, 질문을 다시 드립니다. 최근 1년간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민원 중 처리가 지연되어 장기 미제로 분류된 건수가 정확히 몇 건입니까? 강준혁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고성능 마이크를 타고 강당 구석구석까지 명료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최달수는 황급히 연단 위에 놓인 자료들을 뒤적이기 시작했습니다. 종이 넘기는 소리가 정적을 깨고 유난히 크게 그리고 신경질적으로 들렸습니다. 장기 미제, 통계, 현황, 그의 눈동자가 깨알 같은 글씨들 위를 정처 없이 헤매고 다녔지만 머릿속은 이미 하얗게 지워진 뒤였습니다. 평소라면 국장이 귓속말로 알려주거나 쪽지를 건넸겠지만 오늘은 그 누구도 그를 도와줄 수 없었습니다. 배석한 실무진들조차 대통령의 서슬퍼런 기세에 눌려 고개를 책상에 파묻은 채 숨소리조차 내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정확한 수치는 실무적인 부분이라 제가 지금 당장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대략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최달수가 웅얼거리듯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의 위엄을 잃고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대략이라니요. 위원장님은 지금 동네 반상회에 나오신 게 아닙니다.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수장의 자리에서 국민들의 억울함이 얼마나 쌓여 있는지도 모르고 계신다는 말입니까? 강준혁의 질타가 비수처럼 날아와 꽂혔습니다. 최달수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수치심과 당혹감이 뒤섞인 감정이 가슴 밑바닥에서부터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는 평생을 판사로 법조인으로 살아오며 남을 심판하는 자리에만 있었지 이렇게 전 국민 앞에서 심판받는 피고인의 자리에 서본 적이 없었습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강준혁이 태블릿 PC의 화면을 손가락으로 가볍게 두드리며 말을 이었습니다. 현재 권익위에 계류된 장기 미제 사건만 1만 2천 건이 넘습니다. 전년 대비 40%가 폭증했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 취임 이후 위원장 직권으로 우선 처리 지시를 내린 사건은 단 3건뿐입니다. 그 3건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최달수는 마른 침에 삼켰습니다. 알 리가 없었습니다. 결제 서류에 도장을 찍기는 했지만 내용을 꼼꼼히 읽어본 적은 없었으니까요.
그저 비서실장이 중요하다고 표시해 둔 곳에 서명만 했을 뿐이었습니다. 모르시겠지요?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3건 모두 전 정권 인사들의 명예회복과 관련된 민원이었습니다. 일반 서민들이 억울함을 호소한 1만 2천 건은 책상 구석에 처박아 두고 관력자들의 입맛에 맞는 사건만 골라서 처리한 겁니다. 이것이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공정입니까? 강당안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기자들의 노트북 자판 두드리는 소리가 소나기처럼 쏟아졌습니다. 생중계를 지켜보던 국민들은 TV 화면 앞에서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엘리트 법조인을 가면 뒤에 숨겨져 있던 무능하고 편파적인 민낯이 만천하에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무능은 죄가 아닐지 모릅니다. 하지만 무능한 자가 권력의 자리에 앉아 그 무능함을 감추기 위해 권력을 휘두르는 순간 그것은 국민에 대한 씻을 수 없는 죄악이 됩니다. 지금 최달수 위원장은 자신이 저지른 직무유기의 죄값을 전 국민이라는 배심원단 앞에서 치르고 있는 중입니다. 최달수는 뭐라 반박하려 입을 떼었지만 목소리가 갈라져 나왔습니다. 그건 오해십니다. 업무의 경중을 따져서. 경중이라. 좋습니다. 그럼 그 경중을 따지는 기준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강준혁은 기다렸다는 듯 화제를 전환했습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갈 차례였습니다. 1만 2천 건의 미제 사건은 미끼였을 뿐 진짜 사냥감은 따로 있었습니다. 위원장님, 공직자의 배우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했을 때 이를 제재할 규정이 청탁금지법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순간 최달수의 동공이 지진이 난 듯 흔들렸습니다. 올 것이 왔습니다. 전 영부인의 명품 파우치 수수 의혹. 그가 온갖 법리적 궤변을 동원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던 바로 그 사건이었습니다. 그는 이 질문만은 피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생중계라는 도마 위에서 그는 피할 곳 없는 생선과도 같았습니다. 법리적으로 배우자에 대한 처벌 조항은 없습니다. 최달수가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는 이것이 유일한 방패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법전에 없는 것을 처벌할 수는 없다는 실증주의적 논리. 처벌 조항이 없으면 받아도 된다는 뜻입니까? 아니면 직무 관련성이 없으면 괜찮다는 뜻입니까? 위원장께서는 지난번 그 명품 파우치를 대통령 기록물로 볼 여지가 있다며 종결 처리하셨습니다. 맞습니까? 그것은 관련 법령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종합적 검토라. 강준혁이 헛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깊은 탄식이 서려 있었습니다. 위원장님, 외국 정부의 정상이 준 선물도 아닌데 개인이 준 명품 가방이 어떻게 대통령 기록물이 됩니까? 만약 그렇다면 시골 마을의 이장님이 받은 뇌물도 마을 회관에 보관하면 공공기록물이 되는 겁니까? 명문대 법대를 나오시고 평생 법을 다루셨다는 분의 법상식이 고작 이 정도 수준입니까? 대통령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호통이 아니었습니다. 논리의 완벽한 격파였습니다. 기록물법 제2조를 보면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생산 접수된 기록물만 해당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님 논리대로라면 영부인이 명품 가방을 받은 것이 대통령의 직무 수행이었다는 겁니까? 최달수는 입을 벙긋거렸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논리적으로 막다른 골목에 몰린 쥐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직무 관련성, 대가성, 기록물이라는 단어들이 뒤엉켜 폭발 직전이었습니다. 그는 본능적으로 물을 찾았습니다. 타는 목을 축이기 위해 떨리는 손으로 유리 물컵을 집어들었지만 손이 너무 심하게 떨려 물이 컵 밖으로 찰랑거리며 쏟아졌습니다. 물이 넥타이를 적시고 테이블보 위로 번져나갔습니다. 그 처참한 모습이 카메라 앵글을 클로즈업되어 전국의 안방으로 송출되었습니다. 가장 잔인한 형벌은 육체적 고통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평생 쌓아온 자존심과 권위가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리는 것을 자신의 두 눈으로 똑똑히 지켜보게 만드는 것입니다. 최달수 위원장의 영혼은 지금 생중계라는 화형대 위에서 하얗게 불타고 있었습니다. 대답해 보십시오. 그 가방이 대통령의 직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도구였습니까?
아니면 그 뇌물을 받는 행위 자체가 국정 운영의 일환이었습니까? 강준혁의 추궁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최달수는 숨이 막혀왔습니다. 가슴을 짓누르는 압박감에 현기증이 일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앉아있는 의자가 뾰족한 가시방석처럼 느껴졌습니다. 차라리 땅이 갈라져 그 속으로 숨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그건 해석의 여지가 다양하게 존재할 수 있다고 봅니다. 최달수가 쥐어짜든 내뱉은 답변은 너무나도 초라하고 궁색했습니다. 해석의 여지라. 국민들은 그 해석을 비굴한 궤변이라고 부릅니다. 위원장님은 법을 수호한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권력을 수호하기 위해 법을 난도질했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 그 자리에 앉아 계신 겁니다. 강준혁은 잠시 말을 멈추고 최달수를 빤히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결정타를 날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 그 권력을 수호할 능력조차 없어 보이십니다. 업무 파악도 안 되어 있고 기초적인 법리 논쟁조차 방어하지 못하는 분이 어떻게 대한민국의 부패를 방지하겠다는 겁니까? 부끄러움을 아신다면 지금 그 자리에서 국민께 사죄하십시오. 강당안은 정막에 휩싸였습니다. 그 누구도 감히 숨조차 크게 쉬지 못했습니다. 최달수는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그의 시야는 흐릿해졌고 귓가에는 이명 소리가 윙윙거렸습니다. 사죄? 여기서 사죄를 하면 모든 것이 끝장이다. 하지만 버틴다고 해서 달라질 게 있을까? 그는 혼란의 소용돌이 속에서 길을 잃었습니다. 그때 강준혁 대통령이 마이크의 스위치를 껐습니다. 그리고 차가운 목소리로 마무리 발언을 던졌습니다. 위원장님에 대한 업무 보고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더 들어봤자 시간 낭비일 것 같군요. 다음 부처 준비하세요. 그 한마디는 사형 선고와도 같았습니다. 시간 낭비. 대통령은 최달수라는 존재 자체를 국정 운영의 걸림돌이자 대화할 가치조차 없는 무능한 존재로 규정해버린 것입니다. 더 이상의 질타도 분노도 아깝다는 듯한 그 태도가 최달수를 더욱 비참하게 만들었습니다. 최달수는 비틀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그는 도망치듯 단창을 내려왔습니다. 수많은 카메라가 그의 뒷모습을 집요하게 쫓았습니다. 축 처진 어깨, 흐트러진 넥타이, 땀에 젖어 이마에 달라붙은 머리카락. 그 모습은 한때 세상을 호령하던 권력자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패잔병, 아니 전장에서 무기도 없이 발겨벗겨진 채 쫓겨난 낙오자의 모습이었습니다. 그가 자리로 돌아와 앉았을 때 주변의 다른 위원장들과 장관들은 슬그머니 의자를 옆으로 빼며 거리를 두었습니다. 마치 전염병 환자를 대하는 듯한 태도였습니다. 최달수는 그 싸늘한 공기를 온몸으로 느껴야 했습니다. 고립, 철저한 고립이었습니다. 권력의 세계에서 무능함이 증명되는 순간 어제의 동지는 오늘의 타인이 됩니다. 침몰하는 배에서 쥐들이 가장 먼저 뛰어내리듯 몰락하는 권력자 곁에는 아무도 남지 않습니다. 이제 최달수에 대해 남은 것은 차갑게 식어버린 찻잔과 세상의 조롱뿐이었습니다. 생중계는 계속되었습니다. 하지만 최달수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방금 전 대통령이 던진 질문들이 메아리처럼 끊임없이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직무 관련성, 기록물, 시간 낭비. 그 단어들이 그의 뇌리를 파고들며 남은 자존심마저 갈기갈기 찢어놓았습니다. 그는 주머니 속의 스마트폰이 미친 듯이 진동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화면을 켜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쏟아지는 문자 메시지와 부재중 전화들, 가족, 친구, 그리고 그를 지지했던 보수단체들까지. 아마도 위로보다는 질타와 원망, 그리고 손절을 알리는 내용일 것입니다. 왜 그렇게밖에 못했냐? 망신이다. 당장 내려와라. 그는 조용히 휴대폰의 전원을 껐습니다. 세상과의 연결을 끊어버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앉아 있는 그 자리는 전 국민이 지켜보는 감옥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는 방송이 끝날 때까지 그 지옥 같은 의자에 앉아 자신의 몰락을 곱씹어야만 했습니다. 단상 위의 강준혁 대통령은 다음 장관의 보고를 받으며 가끔씩 최달수 쪽을 힐끔거렸습니다. 그 눈빛은 마치 이렇게 말하는 듯 했습니다. 이것은 시작일 뿐입니다. 당신이 스스로 걸어나갈 때까지 이 지옥은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최달수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 쥐었습니다. 손가락 사이로 깊은 한숨이 새어나왔습니다. 화려했던 그의 공직 생활에 검은 먹구름이 드리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구름 속에는 그가 상상조차 하지 못한 더 큰 폭풍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실제 인물, 사건과 무관한 가상 정치 스릴러입니다. 무대 위에서 내려온 광대에게 가장 가혹한 시간은 관객의 조롱이 끝난 뒤 찾아오는 정막이 아니라 그 조롱이 귓가에 이명처럼 들러붙어 영혼을 파먹어 들어가는 불면의 밤입니다. 생중계가 끝난 직후 최달수 위원장이 탑승한 검은색 관용차의 내부는 진공 상태처럼 고요했습니다. 운전기사는 백미러로 상사의 눈치를 살필 엄두조차 내지 못한 채 그저 앞만 보고 핸들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서울의 화려한 네온 사인들이 최달수의 창백한 얼굴 위로 어지러운 그림자를 드리웠다 사라지기를 반복했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대한민국 권력의 중심부에서 호령하던 그였으나 지금 이 순간 그는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짐승보다 더 초라한 모습으로 뒷좌석 구석에 처박혀 있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양복 주머니 속에 스마트폰을 꺼내려다 이내 그만두었습니다. 굳이 확인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지금쯤 인터넷 세상이 자신을 어떻게 난도질하고 있을지. 무능, 비굴, 궤변, 방패막이. 평생을 엘리트 법조인으로 살아오며 쌓아올린 명예와 자존심이 단 10여 분의 생중계로 인해 시궁창에 처박혔다는 사실을 인정하기가 끔찍히도 싫었습니다. 차라리 꿈이었으면, 눈을 뜨면 다시 그 안락했던 위원장실 소파 위였으면 하는 부질없는 바람만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은 평소보다 훨씬 길게 느껴졌습니다. 신호대기 때문에 차가 멈춰 설 때마다 횡단보도를 건너는 시민들의 눈길이 마치 썬팅된 창문을 뚫고 들어와 자신을 손가락질하는 것만 같아 몸이 저절로 움츠러들었습니다. 그것은 과대망상이었지만 동시에 피할 수 없는 현실의 예고편이기도 했습니다. 명예라는 갑옷은 입는 데는 평생이 걸리지만 벗겨지는 것은 찰나입니다. 발가벗겨진 권력자는 자신이 휘두르던 칼날이 이제는 자신의 목을 겨누고 있다는 사실에 전율하게 됩니다. 최달수의 밤은 이제 두려움이라는 이름의 불청객과 함께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세상은 어제보다 더 시끄러웠습니다. 최달수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고 출근길에 올랐습니다. 정부 세종청사 정문 앞은 이미 이른 아침부터 몰려든 시위대와 유튜버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마치 피냄새를 맡은 상어떼처럼 위원장의 출근 차량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명품 파우치 호위무사 최달수는 사퇴하라! 무능한 권익위원장, 국민 세금이 아깝다! 확성기를 통해 찢어질 듯 울려 퍼지는 구호 소리가 방음벽을 뚫고 차 안으로 밀려 들어왔습니다. 최달수는 황급히 고개를 숙여 재킷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예전 같으면 의전팀을 시켜서라도 아니면 경찰들에게 호통을 쳐서라도 길을 텄겠지만 지금은 그럴 힘도 명분도 없었습니다. 정문을 통과하는 그 짧은 순간이
그에게는 영겁의 지옥불을 건너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때 무언가 둔탁한 소리가 차창을 때렸습니다. 날계란 하나가 퍽 하고 터지며 노란 점액질을 유리창에 흘려내렸습니다. 그것은 마치 국민들이 그에게 뱉는 가래침처럼 보였습니다. 와이퍼가 움직여 그것을 닦아내려 했지만 끈적한 흔적은 시야를 더욱 흐리게 만들 뿐이었습니다. 집무실에 도착했지만 공기는 싸늘했습니다. 복도에서 마주친 직원들은 황급히 시선을 피하거나 구석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존경이나 두려움 대신 경멸과 동정, 그리고 엮이기 싫다는 노골적인 거부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깍듯하게 인사하던 국장급 간부들조차 못 본 척 고개를 돌리는 모습에 최달수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자리에 앉자마자 비서실장이 들어왔습니다. 그의 표정은 어제보다 더 어두웠습니다. 위원장님, 여론이 심각합니다. 어제 생중계 시청률이 역대 최고를 기록했고 관련 뉴스 댓글이 수십만 개가 달렸습니다. 보수 언론들조차 사설을 통해 위원장님의 거취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보수의 품격을 떨어뜨렸다는 논조입니다. 최달수는 헛웃음을 지었습니다. 품격. 자신을 방패막이로 쓸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품격을 논하다니. 하지만 그는 화를 낼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등을 돌렸다는 것은 이제 자신을 지켜줄 보호막이 완전히 사라졌다는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책상 위에 유선전화가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그는 흠칫 놀라 수화기를 바라보았습니다. 받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대통령실 정무수석실이거나 아니면 더 무서운 감찰부서에서의 연락일 것입니다. 그는 수화기를 드는 대신 떨리는 손으로 전화선을 뽑아버렸습니다. 다 나가라고 해. 아무도 들이지 마. 혼자 있고 싶어. 최달수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습니다. 비서실장이 머뭇거리다 나가자 넓은 집무실에는 정막만이 감돌았습니다. 그는 창가로 다가가 블라인드 틈으로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저 멀리서 펄럭이는 깃발들, 그리고 자신을 향해 삿대질하는 군중들. 그는 자신이 갇힌 성의 성주가 아니라 포위된 폐잔병임을 절감했습니다. 고립은 감옥보다 무서운 형벌입니다. 사방이 뚫려 있어도 갈 곳이 없고 수많은 사람이 곁에 있어도 말을 걸어주는 이가 없을 때 인간은 스스로 무너져 내립니다. 최달수를 조여오는 것은 대통령의 명령이 아니라 그가 자초한 거대한 침묵의 카르텔이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단순한 망신주기가 아니었습니다. 실질적인 위협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TV 뉴스 속보 자막이 그의 심장을 덜컥 내려앉게 만들었습니다. 속보, 야당 및 시민단체, 최달수 위원장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장 접수. 검찰, 전 영부인병 콤파우치 사건 재수사 검토 시사. 권익위 판단 뒤집나. 최달수는 리모컨을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재수사. 그 단어가 주는 공포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만약 수사가 다시 시작된다면 단순히 가방을 받은 전 영부인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 사건을 덮기 위해 무리하게 법리를 적용하고 반대 의견을 낸 실무진을 압박하여 혐의 없음 결론을 도출해낸 과정 자체가 수사 대상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물컵을 집어들었지만 입으로 가져가기도 전에 책상 위에 쏟고 말았습니다. 물이 서류들을 적시며 검은 잉크를 번지게 했습니다. 마치 자신의 죄가 시커멓게 번져나가는 것만 같았습니다. 내가 감옥에 갈 수도 있다. 판사 출신인 그가 가장 잘 아는 공포였습니다. 법복을 입고 남을 심판하던 그가 이제는 죄수복을 입고 심판대 앞에 서야 할지도 모른다는 상상은 그를 미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지난 1년간 자신이 결제했던 서류들을 미친 듯이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 어디서부터 방어해야 할까? 하지만 서류를 넘길 때마다 발견되는 것은 자신의 무능과 맹목적인 충성의 흔적뿐이었습니다. 법대로 하라며,
법대로 버티면 된다며 그는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그가 믿었던 법은 이제 강준혁 대통령이 쥐고 있는 칼자루가 되어 있었습니다. 대통령은 직접적으로 해임을 지시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업무보고라는 무대를 만들어 주었을 뿐이고 원칙적인 수사의 문을 열어두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 조용한 압박이 최달수의 숨통을 서서히 그러나 확실하게 조여오고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집무실안은 어둠에 잠겼습니다. 그는 불을 켜지 않았습니다. 어둠 속에 숨어 있으면 세상이 자신을 잊어주지 않을까 하는 유치한 기대감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책상 위에 놓인 스마트폰의 불빛은 끈질기게 그를 괴롭혔습니다. 김 의원, 위원장님, 당분간 연락 자제 부탁드립니다. 이 변호사, 지금 상황에서는 변호 맡기가 곤란합니다. 죄송합니다. 평소 형님 아우 하던 지인들의 손절 메시지가 줄을 이었습니다. 권력의 비정함. 그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자신이 힘이 있을 때는 간이라도 빼줄 듯이 굴던 자들이 배가 침몰할 기미가 보이자 가장 먼저 구명조끼를 챙겨 달아나고 있었습니다. 그때 집무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노크도 없이 들어올 사람은 한 명뿐이었습니다. 아내였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화장기가 다 지워진 채 창백했고 눈가는 붉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당신, 도대체 밖에서 무슨 짓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아파트 입구에 기자들이 진을 치고 있어요. 애들도 학교 못 가겠다고 난리라고요. 아내의 비명 섞인 절규가 어둠송을 갈랐습니다. 최달수는 고개를 들 힘조차 없었습니다. 가족마저 지옥으로 끌어들였다는 죄책감, 그리고 가장으로서의 위신이 바닥에 떨어졌다는 수치심이 그를 짓눌렀습니다. 여보, 나도 어쩔 수가 없었어. 위에서 시키는 대로. 위에서 시키면 다 해요? 당신 판사였잖아. 법을 아는 사람이잖아. 그런데 왜 전 국민 앞에서 바보 취급을 당해요? 왜 우리까지 죄인 취급을 받게 만드냐고요. 아내는 울음을 터뜨리며 주저앉았습니다. 그 울음소리가 최달수의 뇌관을 건드렸습니다. 그는 책상 위에 명패를 집어던졌습니다. 국민권익위원장 최달수. 육중한 크리스탈 명패가 벽에 부딪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파편들이 사방으로 튀며 날카로운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만해. 나보고 어쩌란 말이야. 내가 나가면 되잖아. 다 그만두면 될 거 아니야. 그가 소리쳤지만 그것은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살려달라는 비명이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버틸 재간이 없었습니다. 임기 1년, 그따위 것은 이제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하루, 아니 1시간이라도 더 이 자리에 앉아 있다가는 말라 죽거나 미쳐버릴 것 같았습니다. 사냥개에게 가장 비참한 순간은 사냥감이 되어 쫓길 때가 아니라 주인에게 버림받고 숲속에 홀로 남겨졌을 때입니다. 최달수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은 권력의 동반자가 아니라 필요할 때 쓰고 버려지는 소모품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그리고 이제 폐기 처분될 시간이 다가왔음을. 밤이 깊어갈수록 공포는 구체적인 형상을 띠고 다가왔습니다. 그는 헌청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복도에서 들리는 경비원의 발자국 소리가 마치 압수수색을 나온 검찰 수사관들의 구둣발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전화벨 소리는 수갑이 채워지는 금속성 소음처럼 귓가를 때렸습니다. 그는 서랍 깊숙한 곳에서 선물 받았던 양주병을 꺼냈습니다. 잔도 없이 병채 들이켰습니다. 독한 알코올이 식도를 타고 내려가며 타는 듯한 통증을 주었지만 마음속에 타는 갈증은 해결해주지 못했습니다. 취기가 오를수록 정신은 더욱 또렷해졌습니다. 내일 아침 다시 해가 뜨면 시작될 지옥 같은 하루가 너무나 생생하게 그려졌기 때문입니다. 강준혁, 무서운 사람. 그는 비틀거리며 소파에 몸을 뉘었습니다. 강준혁 대통령은 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칼 한 번 휘두르지 않고 자신을 벼랑 끝으로 몰아넣었습니다. 무작정 해임했다면 탄압받는 투사 흉내라도 낼 수 있었을 텐데 스스로 무능함을 드러내게 하고 주변을 정리하여 고립시킨 뒤
법적 책임이라는 덫을 놓아 스스로 걸어 들어오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완벽한 사냥이었습니다. 새벽 3시, 창밖은 여전히 캄캄했지만 최달수의 눈은 퀭하게 떠 있었습니다. 그는 결심해야만 했습니다. 살기 위해서, 감옥에 가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남은 인생의 아주 작은 조각이라도 건지기 위해서. 그는 비틀거리는 몸을 일으켜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서랍에서 하얀 A4 용지 한 장을 꺼냈습니다. 만년필을 쥔 손이 심하게 떨렸습니다. 사, 임, 서. 그 세 글자를 적는데 10분이 걸렸습니다. 글자가 지렁이처럼 삐뚤빼뚤했습니다. 일신상의 사유로. 그는 펜을 멈췄습니다. 일신상의 사유. 아니, 이건 도망이다. 생존을 위한 비겁한 도주. 하지만 그에게 다른 선택지는 없었습니다. 그는 1년이나 남은 임기를 그토록 집착했던 권력의 자리를 스스로 내려놓고 있었습니다. 아니, 토해내고 있었습니다. 권력의 체한 음식을 개워내듯 고통스럽고 추잡하게. 그가 사임서에 서명을 마치는 순간 창밖에서 희미하게 동이 터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빛은 그에게 희망이 아니라 패배자의 퇴장을 재촉하는 조명일 뿐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앉았던 의자를 한동안 바라보았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세상을 호령하던 옥자였으나 이제는 흉물스러운 전기의자처럼 보였습니다. 최달수는 옷걸이에 걸린 코트를 집어들었습니다. 도망칠 시간입니다. 아무도 없는 새벽, 누구의 눈에도 띄지 않게 쥐새끼처럼 빠져나가야 했습니다. 그것이 그가 선택한, 아니 강요받은 마지막 길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실제 인물 사건과 무관한 가상 정치 스릴러입니다. 박수 칠 때 떠나라는 말은 박수받을 자격이 있는 자에게나 허락된 사치입니다. 비난과 조롱의 돌팔매질 속에서 등을 보이며 사라지는 자의 뒷모습은 떠나는 것이 아니라 쫓겨나는 패잔병의 비루한 도주에 불과할 뿐입니다. 새벽 4시에 정부 세종청사는 거대한 무덤처럼 고요했습니다. 복도를 밝히는 비상등의 희미한 불빛만이 깊은 잠에 빠진 권력의 심장부를 간신히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 정막을 깨는 유일한 소리는 국민권익위원장 집무실에서 들려오는 거친 숨소리와 종이 뭉치가 구겨지는 소음뿐이었습니다. 최달수는 마치 도둑처럼 자신의 방을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호령하던 그 공간이 이제는 그를 옥죄는 감옥처럼 느껴졌습니다. 바닥에 깔린 카펫조차 그의 발목을 잡고 놓아주지 않으려는 늪처럼 질척거리는 듯했습니다. 최달수는 책상 위에 놓인 사임서를 다시 한번 내려다보았습니다. A4 용지 한 장, 그 얇은 종이가 1000톤의 납덩이처럼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만년필을 쥔 그의 손가락 마디마디가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서명란에 자신의 이름을 적어 넣는 그 짧은 순간 그의 뇌리에는 지난 30년 공직 생활의 영욕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사법고시 합격의 환희, 판사 시절의 서슬퍼런 관이, 그리고 전 정권의 실세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위원장 자리에 올랐던 그 찬란했던 순간들. 그러나 그 모든 영광은 이제 시커먼 잉크 자국 아래로 영원히 매장될 운명이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서명을 마쳤습니다. 최달수. 글씨는 지렁이가 기어가듯 삐뚤빼뚤했고 잉크는 눈물처럼 번져 있었습니다. 그는 사임서를 봉투에 넣지 않고 책상 한가운데 덩그러니 올려두었습니다. 그것은 사표라기보다는 전쟁터에 버려진 백기와도 같았습니다. 짐을 챙기는 과정은 처참했습니다. 화려했던 명패는 이미 깨져 쓰레기통에 처박혀 있었고 벽에 걸려있던 전임 대통령과 함께 찍은 사진은 차마 가져갈 수 없어 액자째 뒤집어 놓았습니다.
개인 소지품이라곤 낡은 다이어리와 돋보기 안경, 그리고 가족 사진 한 장이 전부였습니다. 권력이라는 것이 이토록 허망한 껍데기였음을 그는 모든 것을 잃고 나서야 뼈저리게 실감하고 있었습니다. 권력자가 가장 두려워해야 할 순간은 적이 칼을 겨눌 때가 아니라 자신이 앉아있던 의자가 가시방석으로 변해버린 순간입니다. 스스로 내려오지 않으면 끌려 내려올 수밖에 없는 비정한 이치. 최달수는 이제야 그 의자에서 엉덩이를 떼어내려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용기 있는 결단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비겁한 탈출이었습니다. 그는 도망치듯 집무실을 빠져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어가는 내내 그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혹시라도 누군가 자신을 부를까봐, 어둠 속에서 누군가가 자신의 등을 노려보고 있을까봐 온몸에 신경이 곤두서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내려가는 숫자가 바뀔 때마다 그의 심장 박동도 빨라졌습니다. 5층, 4층, 3층. 그것은 단순히 지상으로 내려가는 카운트다운이 아니라 권력의 정점에서 나락으로 떨어지는 추락의 속도계와도 같았습니다. 지하 주차장은 냉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관용차 대신 아내가 몰고 온 개인 승용차에 몸을 실었습니다. 운전석에 앉은 아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백미러로 비친 남편의 얼굴은 며칠 사이 10년은 늙어버린 노인의 모습이었습니다. 시동을 거는 엔진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습니다. 차가 주차장을 빠져나와 텅 빈 도로 위를 달리기 시작했을 때 최달수는 비로소 참았던 숨을 토해냈습니다. 창밖으로 멀어지는 정부청사의 실루엣을 바라보며 그는 중얼거렸습니다. 떠날 때는 말없이. 그것은 변명이었습니다. 아니, 자기 합리화의 극치였습니다. 그는 기자회견을 열 용기도 국민 앞에 사죄할 양심도 없었습니다. 그저 말없이 사라지는 것만이 자신을 향한 비난의 화살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패라고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은 솔직하지 못한 자의 비겁한 도피일 뿐 결코 아름다운 퇴장이 될 수 없었습니다. 차가 고속도로에 진입하자 동쪽 하늘이 붉게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태양이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달수에게 그 태양은 희망의 빛이 아니라 자신의 치부를 낱낱이 비추는 거대한 서치라이트처럼 느껴져 눈을 질끈 감아버렸습니다. 몇 시간 뒤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아침 햇살이 강준혁 대통령의 집무실을 환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강준혁은 갓 내린 따뜻한 차 한 잔을 손에 쥐고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그의 표정은 평온했습니다. 마치 폭풍우가 지나간 뒤에 바다를 바라보는 선장처럼 깊고 고요한 눈빛으로 서울의 아침 풍경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비서실장이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갓 출력된 보고서 한 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카카, 최달수 위원장이 오늘 새벽 사임서를 제출하고 관사를 떠났습니다. 별도의 이임식이나 기자회견은 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언론에는 건강상의 이유와 일신상의 사유라는 짧은 문자 메시지만 남겼습니다. 강준혁은 천천히 몸을 돌려 비서실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것은 승자의 환호가 아니라 예상했던 수순을 확인한 전략가의 차분한 끄덕임이었습니다. 건강상의 이유라. 권력에 취해 있을 때는 모르던 병이 권력을 잃을 때가 되니 갑자기 찾아왔나 봅니다. 강준혁의 목소리에는 서늘한 풍자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찻잔을 내려놓고 보고서를 집어들었습니다. 사임, 그 두 글자가 선명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제가 그를 잘라내길 바랐을 겁니다. 시원하게 해임하고 법적 책임을 물어 구속시키는 그림을 원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정치는 감정풀이가 아닙니다. 억지로 잘라낸 가지는 다시 자라낼 수 있지만 뿌리가 썩어 스스로 말라 죽은 나무는 다시는 싹을 틔울 수 없는 법입니다. 강준혁은 보고서를 책상 위에 툭 던졌습니다. 그는 도망친 겁니다. 1년이나 남은 임기를 허신짝처럼 버리고
명품 파우치 무염이라는 자신의 과오를 덮기 위해 야반 도주를 선택한 겁니다. 국민들은 이제 똑똑히 알게 될 겁니다. 그들이 그토록 지키려 했던 것이 법과 원칙이 아니라 오로지 자신들의 안위와 밥그릇뿐이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비서실장이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습니다. 그럼 사표는 즉시 수리하시겠습니까? 물론입니다. 단 한 가지 조건을 붙이세요. 강준혁의 눈빛이 매섭게 빛났습니다. 사표 수리와는 별개로 재임 기간 중 발생한 직무유기 및 직권 남용 혐의에 대한 수사는 계속된다는 점을 명확히 공지하세요. 도망친다고 해서 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문은 열어주되 족쇄는 채워서 보내는 겁니다. 사냥꾼은 덫에 걸린 짐승을 억지로 끌어내지 않습니다. 짐승이 스스로 살점을 뜯어내고 도망치게 놔둡니다. 그 피냄새는 숲속의 다른 짐승들에게 가장 확실한 경고가 되기 때문입니다. 최달수의 야반 도주는 단순한 퇴장이 아니라 남은 자들에게 보내는 공포의 초대장이었습니다. 그날 오전 최달수의 사임 소식이 속보로 타전되자 대한민국은 다시 한번 들썩였습니다. 속보, 최달수 권익위원장 전격 사퇴, 떠날 때는 말없이. 야당, 무책임한 뺑소니 사퇴, 끝까지 책임 물을 것. 시민단체, 무능에 그치 보려주고 도망, 역사가 심판할 것. 인터넷 여론은 싸늘했습니다. 말없이 떠난다는 그의 마지막 변명은 오히려 국민들의 분노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말없이 할 말이 없겠지. 쪽팔려서 도망가는 주제에 무슨 낭만인 척 포장을 하냐. 임기 지키겠다고 큰소리치더니 생중계 한 방에 멘탈 털려서 도망가네. 강준혁 무섭다. 손 안 대고 코 푸는 게 이런 거구나. 최달수가 남긴 것은 공석이 된 위원장 자리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구 정권 알박기 인사들의 비참한 말로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표본이 되었습니다. 그가 도망치듯 떠난 그 자리는 이제 남은 자들에게는 쳐다보기조차 두려운 흉가가 되어버렸습니다. 강준혁 대통령은 집무실 벽에 걸린 현황판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그곳에는 아직 정리되지 않은 기관장들의 이름이 붉은색 자석으로 붙어 있었습니다. 김영석, 안창호, 최달수의 이름표를 떼어내는 강준혁의 손길은 거침이 없었습니다. 떼어낸 이름표를 쓰레기통에 던져넣는 소리가 탁 하고 경쾌하게 울렸습니다. 하나가 무너졌습니다. 둑이 터지기 시작하면 그 물살은 걷잡을 수 없는 법이지요. 강준혁은 남은 이름들을 하나하나 응시했습니다. 그 시선은 마치 먹잇감을 노리는 맹수의 그것처럼 집요하고 강렬했습니다. 다음 업무 보고 일정은 언제입니까? 6개월 뒤로 예정되어 있습니다만 필요하시다면 앞당길 수도 있습니다. 아니요, 서두를 것 없습니다. 공포는 기다림 속에서 숙성되는 법입니다. 최달수가 어떻게 무너졌는지 그 과정을 지켜본 남은 사람들이 지금 어떤 심정일지 상상해 보십시오. 그들에게 6개월은 60년보다 길고 고통스러운 시간이 될 겁니다. 강준혁은 다시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서울의 빌딩 숲 위로 태양이 중천에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그 햇살 아래 권력의 그림자는 더욱 짙게 드리워지고 있었습니다. 최달수는 사라졌지만 싸움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제부터가 진짜였습니다. 최달수라는 가장 약한 고리가 끊어진 지금 강준혁은 권력의 구조 자체를 재편하는 거대한 판을 짜고 있었습니다. 승부는 힘으로 상대를 누르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서 있는 땅을 흔들어 스스로 주저앉게 만드는 것입니다. 최달수의 빈자리는 단순한 공백이 아닙니다. 그것은 버티면 버틸수록 더 비참해질 것이라는 남은 자들을 향한 강준혁의 무언의 선전포고이자
서서히 조여오는 죽음의 카운트다운입니다. 최달수가 도망친 그 시각, 또 다른 알박기 인사 김영석의 집무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최달수의 사임 기사를 읽고 있었습니다. 모니터 속 활자들이 마치 자신의 미래를 예언하는 부적처럼 보였습니다. 식은 땀이 흘러내려 안경을 적셨습니다. 다음은 내 차례인가? 그는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의자 팔걸이를 꽉 움켜쥐었습니다. 하지만 그 소나귀에는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미 공포가 그의 뼛속까지 파고들었기 때문입니다. 강준혁이 깔아놓은 판 위에서 그들은 이제 도간에 든 쥐 신세였습니다. 태풍이 휩쓸고 지나간 자리에 남는 것은 고요함이 아니라 살아남은 자들이 감당해야 할 처참한 폐허와 언제 다시 불어닥칠지 모르는 비바람에 대한 원초적인 공포입니다. 최달수 위원장이 야반도주하듯 떠난 뒤 정부 세종청사의 공기는 이전과는 완벽하게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빈자리의 적막감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거대한 맹수가 한 차례 사냥을 끝내고 잠시 숨을 고르는 동안 숲속의 작은 짐승들이 숨소리조차 내지 못한 채 떨고 있는 것과 같은 질식할 듯한 긴장감이 청사 전체를 휘감고 있었습니다. 복도를 오가는 공무원들의 발걸음 소리조차 지우개로 지운 듯 사라졌고 엘리베이터 안에서는 누구도 눈을 마주치려 하지 않았습니다. 최달수가 머물던 위원장실은 굳게 닫혀 있었지만 그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패배와 몰락의 기운은 복도를 타고 흘러 다른 알박기 인사들의 집무실 문턱을 넘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극심한 공포에 시달리고 있는 인물은 방송통신위원회 김영석 위원장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집무실 소파에 깊숙이 몸을 파묻은 채 멍하니 꺼진 TV 화면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화면 속 검은 유리에는 퀭하게 들어간 자신의 눈동자가 비치고 있었습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최달수와 함께 임기는 법이 정한 권리라며 목소리를 높였던 그였습니다. 서로 격려하며 버티자고 정권이 바뀌어도 우리의 뿌리는 깊다고 호언장담했던 동지였습니다. 하지만 최달수가 그토록 비참하게 전 국민 앞에서 발가벗겨진 채 도망치는 꼴을 목격한 순간 김영석의 마음속에 있던 법적 임기라는 둑은 모래성처럼 허무하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달력이 그의 시선을 잡아 끌었습니다. 붉은색 동그라미가 쳐진 날짜, 6개월 뒤. 강준혁 대통령이 예고한 다음 업무보고 생중계 날짜였습니다. 그 붉은 동그라미가 마치 자신을 조준하고 있는 저격수의 레이저 포인트처럼 느껴졌습니다. 6개월. 누군가에게는 짧은 시간이겠지만 사형 선고를 기다리는 죄수에게는 60년보다 더 길고 고통스러운 고문의 시간이 될 터였습니다. 차라리 지금 나가라고 해라. 당장 해임하라고 해. 김영석은 낮은 신음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억지로 해임당한다면 정치 탄압의 희생양 흉내라도 낼 수 있을 것입니다. 보수 언론의 인터뷰에 응하며 투사 코스프레라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강준혁 대통령은 그에게 그런 명분을 쥐어줄 생각이 추호도 없어 보였습니다. 대신 업무보고라는 합법적이고도 잔인한 무대를 마련해 놓고 그 위에서 스스로 말라 죽어가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최달수처럼 무능을 들키고 도망칠 것인가? 아니면 지금이라도 자진해서 내려올 것인가? 어떤 선택을 해도 명예로운 퇴진은 불가능했습니다. 그것은 완벽한 외통수였습니다. 가장 잔혹한 형벌은 단두대의 칼날이 떨어지는 순간이 아니라 그 칼날이 내 목을 향해 천천히, 아주 천천히 내려오는 것을 지켜봐야 하는 시간입니다. 강준혁 대통령은 남은 자들에게 시간이라는 가장 고통스러운 고문 도구를 선물했습니다. 그들은 이제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자신의 목을 조여오는 보이지 않는 밧줄의 감촉을 느껴야 할 것입니다.
또 다른 알박기 인사인 국가인권위원회 안창호 위원장의 상황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독실한 신앙인임을 자처하며 도덕적 우월감을 내세웠던 그는 지금 집무실 책상에 성경책을 펼쳐놓고 있었지만 활자는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의 머릿속을 지배하는 것은 성경 구절이 아니라 최달수가 생중계에서 겪었던 그 끔찍한 수모의 장면들이었습니다. 대통령의 송곳 같은 질문, 당황하여 떨리던 최달수의 손, 그리고 쏟아지던 국민들의 조롱 섞인 댓글들. 안창호는 자신이 그 자리에 서 있는 상상을 했습니다. 인권위원장으로서 자신이 내렸던 시대착오적이고 편향적이라 비판받았던 결정들이 낱낱이 파헤쳐지는 장면. 그것이 신의 뜻입니까? 아니면 위원장님의 아질입니까? 라고 묻는 대통령의 차가운 목소리가 환청처럼 귓가에 울렸습니다. 그는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식은땀이 성경책 위로 뚝뚝 떨어졌습니다. 그는 비서를 호출하려다 멈칫했습니다. 비서들조차 자신을 경멸의 눈초리로 보고 있을지 모른다는 의심이 싹텄기 때문입니다. 고립, 철저한 고립감이 그를 엄습했습니다. 권력이라는 갑옷을 벗고 나면 자신은 그저 늙고 고집센 노인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가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버티면 버틸수록 그 갑옷은 그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짓눌러 압사시킬 무거운 쇳덩어리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시각 용산 대통령실. 강준혁 대통령은 집무실 벽면에 걸린 대형 모니터 앞에 서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각 부처의 업무 추진 현황과 함께 아직 자리를 지키고 있는 구 정권 인사들의 명단이 그래프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최달수의 이름이 있던 자리는 회색으로 비활성화되어 있었고 김영석과 안창호의 이름 옆에는 대기 중이라는 상태 표시가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카카, 김영석 위원장 측에서 비공개 면담을 요청해 왔습니다. 아마도 거취 문제를 상의하고 싶어하는 눈치입니다. 비서실장의 보고에 강준혁은 시선을 떼지 않은 채 고개를 저었습니다. 거절하세요. 지금 만날 이유가 없습니다. 사퇴는 협상의 대상이 아닙니다. 본인이 결정하고 본인이 책임지는 겁니다. 제가 그를 만나서 나가달라고 말하는 순간 그들은 또다시 압박에 의한 사퇴라며 피해자 행세를 할 겁니다. 철저하게 무시하세요. 그들이 스스로 무너져 내릴 때까지. 강준혁의 목소리에는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인사정리가 아니었습니다. 대한민국 관료사회에 뿌리 깊게 박혀있던 무능해도 줄만 잘 서면 버틸 수 있다는 썩은 관항을 도려내는 대수술이었습니다. 그리고 6개월 뒤 업무 보고 준비는 더 철저히 하세요. 이번에는 단순히 질문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난 수년간 그들이 결제한 모든 문서, 사용한 업무 추진비, 그리고 민원 처리 결과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을 완료해서 화면에 띄울 겁니다. 거짓말을 하면 데이터가 반박하고 변명을 하면 숫자가 증명하게 만들 겁니다. 강준혁은 창가로 걸어가 서울의 전경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멀리 한강이 유유히 흐르고 있었습니다. 강물은 멈추지 않고 흐르기에 썩지 않습니다. 권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고여있는 물은 반드시 썩고 썩은 물은 악취를 풍기며 주변 생태계까지 파괴합니다. 그는 지금 그 썩은 물을 퍼내고 새로운 물길을 트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승부사는 칼을 뽑아 상대를 베지 않습니다. 상대가 스스로 칼을 버리고 무릎 꿇게 만듭니다. 강준혁 대통령이 설계한 이 거대한 판 위에서 남은 자들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자신들이 싸우고 있는 대상은 대통령 한 사람이 아니라 투명함과 공정이라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파도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며칠 뒤 열린 국무회의. 회의실의 풍경은 기묘했습니다.
대통령이 주재하는 엄숙한 자리였지만 참석자들의 시선은 자꾸만 한 곳으로 쏠렸습니다. 바로 최달수 위원장이 앉아 있었던 지금은 텅 비어버린 의자였습니다. 그 빈 의자는 그 어떤 웅변보다 더 강력한 메시지를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무능한 자의 말로가 어떤 것인지 똑똑히 보라. 김영석과 안창호는 그 빈 의자 맞은편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마치 가시방석에 앉은 듯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대통령의 시선이 스칠 때마다 그들은 움찔거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강준혁 대통령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자리에 주인이 없군요. 짧은 한마디. 회의실 안에는 찬물을 끼얹은 듯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권력의 자리는 개인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국민이 잠시 빌려준 것입니다. 그 임대료는 능력과 헌신으로 지불해야 합니다. 임대료를 내지 못하는 세입자가 방을 비우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억지로 버틴다고 해서 그 방이 자기 것이 되지는 않습니다. 강준혁은 천천히 좌중을 둘러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김영석과 안창호에게 잠시 머물렀다 지나갔습니다. 6개월 뒤 우리는 다시 국민 앞에 섭니다. 그때 이 자리에 누가 남아있을지, 그리고 남아있는 자가 과연 국민의 질문에 답할 자격이 있을지 저는 지켜볼 것입니다. 그리고 국민들도 지켜볼 것입니다. 부디 그때는 빈 의자가 더 늘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만 그것은 오롯이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대통령이 퇴장하자 김영석과 안창호는 다리에 힘이 풀려 한동안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6개월이라는 시간은 기회가 아니라 형 집행을 유예받은 사형수의 모래시계라는 것을, 그리고 그 모래가 다 떨어지기 전에 자신들이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것을. 그날 밤 서울의 야경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화려했습니다. 하지만 권력의 중심부인 용산과 세종의 관가에는 서슬퍼런 칼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시민들은 뉴스 화면을 통해 텅 빈 최달수의 자리를 보며 환호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한 사람의 몰락에 대한 조롱이 아니었습니다. 무능과 불공정이 더 이상 권력이라는 이름 뒤에 숨을 수 없게 되었다는 새로운 시대에 대한 희망의 환호였습니다. 강준혁 대통령은 집무실에 불을 끄고 퇴근길에 나섰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그의 눈은 빛나고 있었습니다. 최달수는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석은 뿌리를 뽑아내고 그 자리에 공정의 씨앗을 심는 일, 그것은 이제 막 첫삽을 뜬 것에 불과했습니다. 남은 자들에게는 지옥 같은 시간이, 국민들에게는 통쾌한 사이다 같은 시간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권력의 질서가 바뀌고 있었습니다. 아주 조용하지만 그 무엇보다 강력하게. 이상으로 긴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참, 구독과 좋아요 하시면 더 좋은 사연으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